가속력의 카메라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B 강정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친구가 저희 채널에 놀러 왔습니다. 바로 MC 퓨라입니다. 그냥 MC 퓨라도 아니고 지붕이 열리는 첼로. 오늘 날씨가 영하 3도에서 뭐 한 6도 정도까지 오르는 쌀쌀한 날씨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차를 즐기는데 지붕을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지붕 개방. 와, 일단 이 차에서 가장 강력한 모드인 코르사 모드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코르사 모드는 일반 도로에서 쓰기에는 사실 너무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주행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서킷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거든요. 왜냐면 코르사 모드에서는 ESC가 부분 해제되거나 완전 해제되고, 댐핑도 총 3단계가 있는데 가장 소프트한 곳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요. 가장 단단하거나 살짝 덜 단단한 미디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에 범피한 이런 노면에서 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주행 모드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이 MC 퓨라의 주행 모드는 승차감만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페달에 대한 감각과 변속 로직에 대한 제어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이 8단 기어 미션. 이 8단 기어 미션이 주행 모드마다 쓸 수 있는 단수가 전부 달라요. 가장 강력한 코르사 모드는 8단 기어 중에 6단까지 밖에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기판에서도 7과 8단은 표시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연비 함속 주행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기어 단수는 서킷에서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 320km 이상의 그 스피드도 6단 기어에서 달성하고도 RPM이 끝부분에 좀 남는 정도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랩타임과 서킷 공략에만 집중되어 있는 코르사 모드에서는 7단, 8단이 아예 체결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모드인 스포츠 모드. 이 스포츠 모드가 이제 두 번째로 강력한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7개의 기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이 MC 퓨라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화끈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지만, 여전히 먼 거리를 주의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목적용의 주행 모드는 아니라는 걸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는 7단, 그리고 다시 이 레버를 한 칸 더 돌려서 가장 디폴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GT 모드에 비로소 와야지만 이 차에 숨겨져 있는 끝단 8단이 들어갈 수 있는 가용 기어로 올라오게 됩니다. 진짜 재밌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6단, 7단, 8단 사용할 수 있는 기어 단수 세트가 다 달라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물론 GT 모드에서도 8단 기어가 들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포르쉐나 페라리들과 약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도 여기에서 읽혀지거든요. 현행 나오는 페라리나 포르쉐들의 이 8단 DCT 미션들은 그래도 굉장히 연료를 아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최고 단수 8단의 톱 기어가 걸리는 스피드가 대부분 다 시속 70에서 80 사이면은 항속 기어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차 MC 퓨라는 나는 그딴 거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마세라티거든. 나는 MC20의 후예고 MC12의 후예야. 그런 거 연비 여전히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어. 이런 느낌처럼 8단 기어가 들어가려면 시속 거의 한 120 가까이가 돼야지 탑기어를 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전히 이 마세라티가 네튜노라고 하는 V6 트윈 터보 엔진으로 리터당 210마력 정도 되는 정말 농밀한 파워플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 출력은 약 7,500rpm이라고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 레드존은 거의 8,000rpm까지 회전해서 돌아가는 고회전 터보 엔진입니다. 그 고회전 구간에서의 터보 차저들의 부스트 압력이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페라리나 포르쉐처럼 1200rpm에서 시프트업 해버리면서 기름을 아끼는 그러한 주행으로 가게 되면 이 차는 토크 레인지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전히 이 차의 엔진은 그냥 양산형 엔진이라기보다는 정말 레이서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특정 파워 밴드를 유지할 때 제대로 그 서슬퍼런 송곳니를 보여주는 그러한 엔진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누군가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를 데일리 스포츠카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이 차의 존재 의의를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차는 애초부터 데일리용 스포츠카의 그러한 계보로 태어난 모델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현대적인 슈퍼 스포츠카답게 일단 승차감 소프트를 해놓으면 정말 나긋합니다. 네, 이 얇은 타이어와 초광폭 타이어임에도, 그리고 정말 바닥에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꽤나 진중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막 덜컹거리는 이러한 느낌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루프가 다 닫혀 있을 때에 아주 큰 범프들을 만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오픈탑 구조잖아요. 카본 터블을 바탕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또 도어가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열리는 넓은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EML을 칠 때 도어들이 약간 흔들리면서 루프랑 부딪히는 그러한 잡소리들은 루프를 닫았을 때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루프를 개방했을 때에는 뭐 그러한 어떠한 잡소리도 다 이 차의 배기음과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리거든요. MC 퓨라. 자, 이 MC 퓨라에서 MC는 마세라티 코르세, 마세라티의 레이싱 부서를 의미합니다. 아무데나 MC라는 이름을 허용해 주지 않죠. MC 퓨라는 사실상 MC20의 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중간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의 일부가 디테일들이 살짝 좀 바뀌기는 했고요. 그리고 MC20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MC12의 정신적인 계보를 잇고 있는 미드십 슈퍼카의 모델이죠. 그리고 MC12는 사실상 그 당시에 한 식구나 다름없는 페라리의 엔초 페라리 모델을 기반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었던 모델이었습니다. MC12는 르망 24C를 비롯한 GT1 레이스를 위한 홈로게이션 경주차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초와 같은 V12 엔진을 공유했고 엔초의 바디에서 조금 더 길이를 늘려서 이 공력적인 부분들과 하이스피드 코너링의 강점을 갖게 한 그러한 파생 모델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 MC12의 등장은 마세라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MC12의 가격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게 됐죠. 하지만 MC12는 르망 24C의 재패의 꿈을 끝내 이루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망에 출전할 수 있는 클래스 홈올로게이션을 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당시에 MC12가 르망 24C에 진출하려는 걸 약간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너무 이 마세라티 MC12의 그 어떤 공력 성능이 그 당시에 르망을 나오고 있었던 다른 참가 제조사들에 비해서 유력하고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약간 이 마세라티를 배척했다라는 후문도 꽤 많이 들리기는 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MC12가 노렸던 GT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FIA 주관이었지만 르망 24C의 이 최고급 클래스는 ACO라고 하는 르망 24C를 관장하고 있는 주체에서 이 기술 규정들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ACO에서 FI 스펙에 받은 MC12의 차량을 사실상 르망 24C 엔트리에는 집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MC12는 르망 24C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대신 FIA가 주관하고 있던 GT1 레이스에 참가를 하면서 활약을 드높이게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레이스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설계되었던 그러한 셰시와 엔진이었고 그 부분들의 어떤 인증 과정에서 마세라티의 충성 고객들에게 한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양산형 로드고잉 모델들을 만들었던 게 사실 이 마세라티의 미드십 슈퍼카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MC12는 그래서 페라리와의 어떤 연관성과 의존관계, 셰시도 그랬고 엔진도 그랬고 이 페라리의 인하우스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마라넬로 페라리 공장, 엔진 공장을 다녀왔는데 더 이상 이제 마라넬로에서는 마세라티 엔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MC12에서 MC20로 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페라리와의 어떤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새 시대에 걸맞는 완전한 새로운 셰시와 완전한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나왔던 게 MC20이고 오늘 타고 있는 이 MC 퓨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델도 완전한 독자 개발은 아니었어요. 달라라라고 하는, 아마도 포뮬러 레이스나 이 LMP 레이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달라라라고 하는 레이스 셰시 전문가 그룹과 같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 차에 카본 터브와 알루미늄 서프레임들이 바꾸는 형태의 새로운 너피닝을 개발하게 되었던 거죠. 엔진은 마세라티가 순수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래 MC 퓨라 MC20에게 왔었던 이 프로젝트도 원래 또 알파 로메오의 AC 모델의 재부활 버전을 위한 그 프로젝트로 시작됐던 게 폐지되면서 설계를 마세라티가 약간 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가 이제 이 양산형 모델로 개발을 마쳤고 이러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엮여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MC 퓨라를 운전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 차는 굉장히 좀 날것의 느낌과 그 레이스카의 어떤 거친 느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차의 사운드도 마세라티 하면 그 약간 악기 같은 사운드를 떠올리시겠지만 이 차는 그냥 머신의 사운드를 여과 없이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캠이 돌아가는 소리, 터보차저의 부스트가 차는 소리, 블로우밸브가 슉슉거리면서 압력을 빼는 그 모든 소리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들려줘요. 굳이 따지자면 페라리보다는 맥라렌 쪽에 좀 더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디로 나가는 거야? 잘못 들어왔네요. 진짜 길이 헷갈려서 돈 거였어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려면 지붕을 좀 닫아 볼게요. 와, 지붕을 열고 있을 땐 제가 사실 그렇게 춥다고 못 느꼈어요. 시트 열선도 켜놨고 히터도 켜놨는데 이걸 닫으니까 얼마나 이곳이 따뜻한 곳이었는지를 역체감을 하게 되네요. 너무 추웠어. 운전대 열선이 없나요? 시트 열선 스위치는 찾았는데 운전대 히터 스위치는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GT에서는 매뉴얼로 변속할 때에도 변속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약간 토크 컨버터 느낌처럼 좀 부드럽게 붙여주려고. 그래도 명색이 이 주행 모드 이름이 GT니까 최대한 그래도 GT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변속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코르사 모드에서 출발할 때는 레이싱 기어 그 시퀀셜 트랜스미션, 시퀀셜 느낌보다 더 꽝꽝 때리면서 변속을 해줬거든요. 진짜 화끈한 변속을 보여줬는데 이게 GT로 두 단계를 내리니까 여기는 정말 매끄럽게, 아니야, 매끄러운 건 아니야. 뭔가 여전히 머신의 느낌은 남아있어요.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차의 방음 처리는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11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노면을 파고들고 있는 이 타이어의 끈끈한 그립이 하부를 타고 뭔가 그 패턴 노이즈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붕저음도 적지 않고 작은 돌들을 튀겨 올리는 그런 어떤 휠하치 안에 튀기는 이런 소리들도 거의 여과 없이 들어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 말해 뭐예요. 이 차는 이거 이렇게 흔들면서 슬라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보이세요? 이 정도의 움직임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 정도 얼마 돌아갔는지 5도 10도? 5도 10도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차가 머리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연비는 재밌게 타다 보면 그냥 한 4km, 5km대? 네,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료 탱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0m 정도기 때문에 그냥 풀탱크 가지고 한 200km 정도 타는 요 정도의 나들이 정도를 주말에 한 번쯤은 쓱 차키를 꺼내서 다녀오기에 괜찮은 그런 모델이에요. 아, 근데 고속주행을 지붕을 열고 어떤 느낌일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또 약간 히터로 몸을 녹였더니 다시 살짝 차가운 바람을 맞고 싶은 이 태연한, 정말 인간의 욕망이란 알 수가 없죠. 지붕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방, 출발.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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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박했던 이 사운드가 저 고가도로 약간 터널처럼 되어 있는 그 구간 밑을 지나갈 때 그 저 위쪽 소리랑 반영이 되니까 약간 V12 사운드로 바뀌는데요? 이게 뭐지? 아, 이 V6인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 6개의 실린더의 음이 뒤늦게 따라오면 V12 사운드가 완성이 되는 건가? 아, 이러면 이제 쿠페가 아니라 지붕이 열리는 첼로 모델, 이게 오픈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가속력의 카메라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아, 살아있나? 아니, 론치 스타트도 아니고 3단, 4단 추월 가속력에서 카메라가 떨어지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 630마력이 숫자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차 쿠페 기준으로 1.5톤, 그리고 지붕이 열리는 요 컨버터블 모델이 1.6톤을 조금 넘어가는 무게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위력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의 마지막은 터널 안에서 아까 제 가설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들었던 소리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서 터널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MC 퓨라 터널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터널 나왔어요, 터널. 자, 피틴, 박스. 지붕을 닫아야 합니다. 박스. 시속 50km로 내려오기 위해서 피트 스루 페널티를 진행합니다. 터널 내부 사운드를 이제 탑을 닫고, 네, 뒷유리만 열고 한번 들어볼게요. 뒷유리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지붕을 다 여는 것보다 저 뒤에만 살짝 여는 그런 개방감도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 네, 12기통 같았다는 소리는 취소.